한국에선 진짜 남편이 설거지도 해줘요. 밤늦게 여자가 혼자 돌아다닌다고요? 무섭지 않아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호치민 제 라디오 방송국에 매주 도착하는 진짜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 여성들은 하나같이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송 마이크를 껐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꺼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거든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호치민에서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국의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응우옌 린45이라고 합니다. 이 방송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원래는 지역 뉴스와 환경 문제를 주로 다루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점점 사람 이야기 쪽으로 방송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누군가의 일상 속 작은 깨달음이 담긴 진솔한 사연들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들어오는 사연의 절반 이상이 다 한국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하면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그냥 요즘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나 아이돌 문화 영향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들은 모두 너무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린 씨, 저 결혼해서 경기도 파주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솔직히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무서웠는데 장모님이 먼저 너 힘들지? 하면서 손잡아 주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중인데요. 처음엔 제가 외국인이라서 무시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발음을 고쳐주며 웃어주는 아이들을 보며 울 뻔했어요. 이런 편지들이 매주 쏟아졌습니다. 그 안에는 감동, 놀람, 문화 충격, 그리고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불편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라는 의심이 들었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니까 당연히 좋게 느끼는 건 아닐까? 그 나라 사람들끼리는 또 얼마나 각박하게 살고 있을까? 겉으로 보이는 건 늘 포장되어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내 제 안에 그런 의심이 작은 질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 7년째 혼자 살아오고 있는 제 일상은 어느새 버티는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근, 일, 퇴근, 그리고 밤. 다정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한 날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런 삶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청취자의 사연이 제 마음을 아예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린 씨, 전 결혼 초반에 남편이 물컵에 물 따라주는 걸 보고 울었어요. 그냥 저를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느낌이 너무 낯설고 따뜻했거든요. 한국이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저는 여기서 존중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이었습니다. 존중. 그 단어가 제 가슴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존중받는 느낌. 그게 과연 가능한 사회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구나. 한국이라는 사회에 정말 뭔가가 있구나. 그날 저녁 방송 회의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다문화 가족 정책, 외국인 여성 커뮤니티, 서울 1인 가구 커뮤니티 등 검색창에 여러 키워드를 쳐봤고 정말 다양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공동부업, 공동육아, 생활협동조합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혼자서도 같이 사는 법을 실험하는 공간들. 그런 움직임이 한국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너무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단지 결혼해서 잘 산다는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베트남 여성들이 생활 그 자체에서 감동을 받고 있다는 점.
관계, 제도, 태도. 이 모든 것이 저를 자꾸만 한국이라는 나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그 나라가 정말로 그렇게 특별한 곳일까? 아니면 그저 외국이라서 다르게 보일 뿐일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청취자들의 편지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제 눈으로 보고 제 발로 걸어보자. 방송국엔 휴지기 리포트라는 명목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했고 오랜만에 여권을 꺼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저에게도 삶의 이막이 가능할까요? 그 대답을 찾아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420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비행기가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여정이 현실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420의 습하고 무거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도 맑은 부산의 가을바람이 피부에 와 닿는 순간부터요. 공항 입국장에서 저를 맞이해준 사람은 짜미 씨였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다낭 출신의 통역 코디네이터이자 지금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부산에 정착해 살고 있는 분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짜미 씨는 저를 꼭 안아주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그만 긴장이 풀려버렸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팔짱을 끼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만나는 사람이 베트남 언니 같다는 느낌을 주다니요. 차 안에서 짜미 씨는 부산에서의 생활, 그리고 한국 정착 초기에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언어 문제, 서류 처리, 음식, 문화 차이. 그녀도 처음엔 매일 울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혼자서 견딘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나중엔 마을의 이웃들이, 그리고 지금은 같이 살기 프로젝트를 하는 한국인 친구들이 그녀의 삶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데려간 한 곳에서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뻔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공동부엌이었습니다. 한 동네의 작은 건물 2층. 주방 한가운데 긴 테이블과 다인용 인덕션, 벽면 가득한 조리도구와 식재료들. 각자 다른 국적, 다른 가족 형태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베트남식 볶음밥을 만들고 있었죠. 린 씨, 여기선요. 밥 먹고 나면 고맙습니다가 자동이에요. 짜미 씨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식사가 끝난 후 모두가 함께 치우고 정리하고 아이들은 책상 밑을 쓸고 있었고 어르신은 남은 반찬을 나누어 담아가셨습니다.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고 누구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같이 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기를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한국인의 민족성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요. 이건 제도와 환경, 그리고 삶의 방식 자체가 그렇게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걸 실천하는 구조. 그 구조 안에 있으니 개인의 태도도 변하는 거겠죠. 며칠 뒤 짜미 씨는 저를 부산의 어느 공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준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50세의 공예장인이자 지역생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한국까지 어서 오셨네요.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풀렸고 자연스럽게 그가 운영하는 목공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방 한켠에는 오늘도 감사 함께 분담, 약속은 지키기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는데요. 저는 그 문구를 보자마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초등학교 교실도 아니고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거든요. 하지만 작업을 하며 그의 말들을 들으니 그 문구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몫을 책임지는 것. 그게 사람이 같이 사는 기본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오래전 제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책임과 분담은 온전히 제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제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한국이니까 그런가? 아니면 내가 몰랐던 삶의 방식이 여기에 있는 걸까?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저는 그 환상을 깨뜨릴 뻔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서울로 이동한 후, 저는 사회혁신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박민우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동육아, 공유주거 플랫폼을 통해 함께 사는 도시를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분이었고, 그가 운영하는 다같이 마을 프로젝트를 직접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저는 생각보다 냉랭한 시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왜 여기 왔지? 일부러 구경하러 온 거 아냐? 저를 보는 몇몇 주민들의 시선은 마치 제가 불청객이라도 된 듯 했습니다. 순간 저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일부 사람들의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이곳도 결국 다르지 않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죠. 그런데 그때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린 씨 맞죠? 라디오에서 목소리 들은 적 있어요. 여기까지 오셨다니 반가워요. 그녀는 하씨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씨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이후에 저는 그녀를 따라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 센터는 언어교육, 법률 상담, 취업 정보, 그리고 심리 상담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많은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을 개선하려는 구조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많은 이방인들을 함께 사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기반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서울에서의 일정이 절반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듯한 감동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회 안에서 진짜 나로 존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면 모두가 조용했고 말없이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처음엔 질서 있는 사회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니 그 조용함 속에서 오는 고립감이 저를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베트남인이라는 걸 알아챈 순간 가격을 슬쩍 높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분명 구조적으로 잘 짜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외국인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걸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마지막 인터뷰 일정으로 투이52 씨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투이 씨는 하노이 출신의 요식 창업가로 현재는 서울과 하노이를 오가며 한국식 배달 시스템과 브랜드 마케팅을 배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그녀는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린 씨, 여긴 사람이 많고 복잡하지만 시스템은 진짜 대단해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베트남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 하노이의 식탁을 한국에 런칭하기 위해 여러 기업과 협업 중이었고, 제게는 시장 반응을 체크하고 문화 차이를 분석하는 역할을 도와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그 제안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달리 저는 점점 단순한 취재자가 아닌 이곳의 구성원처럼 느끼고 싶어졌거든요. 며칠간 그녀와 함께하던 중 저는 서울의 한 퓨전 레스토랑에서 깜짝 놀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투이 씨와 미팅을 마치고 식사를 하던 중
저는 갑자기 씹고 있던 음식에서 치아용 레진 조각이 떨어져 나온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입안에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식욕이 뚝 떨어졌고 이가 벌어진 듯한 느낌의 심한 당황과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투이 씨는 깜짝 놀라며 직원에게 말을 걸었고 직원은 미안하다며 근처 치과를 바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국어를 거의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검색 앱을 켜고 번역기를 돌리며 치과에 도착했지만 접수대에서 저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직원의 말이 너무 빠르고 의료 용어는 번역기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외국인은 결국 여기서 진짜 삶을 살 수 없는 거야. 그 순간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마주한 감동들이 전부 겉모습만의 환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식당 직원 중 한 명이었던 한국인 청년이 제 상태를 보고 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통역기 켜드릴게요. 저 예전에 베트남 다녀온 적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는 저를 진료실 안까지 데려가 의사와 직접 통역해 주었습니다. 의사는 놀랍도록 친절했고 단순한 레진 탈락이니 당일 수복 치료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30분도 안 되어 치료는 끝났습니다. 그것도 총 비용 15,000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보험 없이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여기선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국의 치과 시스템은 저에게 선진국의 의료라는 의미보다 누구나 공평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베트남이었다면 치료비 때문에 며칠을 고민하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진료실을 나서며 그 청년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게 오신 거 아는데요. 여기서도 누군가는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제가 겪었던 낯선 시선들과 불편한 경험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좋은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한국은 확실히 완벽한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씩 개선하려고 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삶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변화는 정부나 제도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 같은 외국인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였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저는 다시 호치민 제 집의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조용한 새벽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지난 한 달간의 한국 여정을 곱씹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 삶의 이 막을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한국 관련 사연을 받았을 때 저는 그냥 하나의 트렌드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연 속 여성들이 말하던 한국은 단지 장소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어, 새로운 가족, 새로운 제도를 겪으면서도 거기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제 마음을 흔든 것이었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어쩌면 누구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너무도 낯설고 특별했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고, 누군가가 밥상을 차려주고,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같이 하자고 말해주는 것.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안에 굳은 살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동부엌에서 저는 밥을 같이 먹는 것이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부산의 공방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지를 느꼈고요. 서울의 다문화 가족센터에서는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마주한 젊은 청년은 국경을 넘어선 친절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행 막바지에 저는 박민우 대표님의 소개로 서울의 어느 작은 공유주택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잠시 머물렀고 저와 비슷한 처지의 싱글 여성들과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곳엔 한국인도 있었고 일본인, 몽골인, 그리고 저까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죠. 그날 밤 조용한 거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린 씨는 돌아가면 뭐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돌아가서 라디오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매주 전할 겁니다. 420에서도 존중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가능성을 들려주고 싶어요. 그 순간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진 않았지만 그 조용한 응원의 눈빛 속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바로 420에서 온 러브레터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나 시스템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제가 보고 듣고 체험한 관계의 방식, 태도의 변화, 함께 살아가는 기술을 매주 하나씩 소개하고 있죠. 한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이 말로 방송을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엔 꼭 덧붙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이방인에게도 자기 자리를 만들어줄 줄 아는 나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을 얻었고, 이젠 한국에서 직접 살아본 베트남 여성들, 그리고 한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의 사연이 매일같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도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쩌면 단순한 동경일 수도 있겠지만 그 동경 속에는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를 꿈꾸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그 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무대라고요. 단, 그 무대에 설 땐 준비된 자세와 열린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요. 저는 다시 한국에 갈 겁니다. 다음엔 방문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의 삶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투이 씨와의 협업도 다시 시작하고 싶고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한국에 사는 외국인 여성들의 목소리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의 이막은 420이 아니라 한국에서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건 단지 살기 좋은 나라로의 이주가 아니라 존중받으며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롭고 지치고 무언가 다른 삶을 꿈꾸고 계시다면 저의 이 러브레터가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0에서 한국으로. 이건 한 사람의 감탄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응우엔 린드림. 따뜻한 사람을 향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한국에서 겪은 감동의 순간 또는 예상치 못한 문화 충격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